자, 제2의 라인펀드 사태와 같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서 금융소비자들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달라지는 소비자 권리 뭐가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 대형 선박이 좌초됐습니다. 사이에 딱 꼈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유가가 6% 가까이 급등을 한 거죠. 수에즈 운하가 가진 경제적 의미와 또 이번 사태가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 김대우의 경제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소비자들의 권리가 대폭 강화된 법안으로 알려졌는데 주요 포인트들 짚어주신다면요. 네, 우리나라가 건국 이후에 금융 소비자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보호하는 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사실 이 금융 산업이 급격하게 발달되어 가면서 과거 일제시대나 조선시대 때처럼 그냥 단순하게 예금하고 또 일정 부분 대출하고 갚아가는 이 금융은 전체 금융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고요. 우리는 파생 상품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매우 발달된 형태의 금융 상품들이 지금 잇따라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금융 소비자들,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는 장치에 대한 고민은 사실 그동안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난해 1년 전에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법이 통과됐어요. 그 라임 사건이라든지 각종 사모펀드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또는 부당한 계약을 맺어서 당하고 있는 이런 어떤 금융 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에부터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의무를 대폭 높이는 이런 방식의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한 그해 1년 전에 통과가 됐고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오늘부터 드디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라인펀드 사태 때도 문제가 됐던 게 상품을 사실 제대로 설명해 주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떤 처벌들이 있게 되는 겁니까? 예, 이번 금융소비자법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신 설명 의무 등을 포함해서 가입할 때 6개의 판매 준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상품을 충분하게 설명을 잘 해야 되고요. 예. 설명을 하지 않으면 도중에 철회하거나 해지할 수도 있고 나중에 손해배상도 은행이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각 개인의 그동안의 소득 패턴, 투자 패턴을 점검해서 이 사람이 고위험 상품에 적합한 사람인가 이것을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래서 평소 이상 사람의 그 투자 취향이 매우 안전적인 주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겁을 내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주식을 기반으로 한 펀드에 가입한 그것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적정성 또 이 사람의 소득 수준을 따집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은 사람은 위험성이 높은 그 예금 상품에 아예 가입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을 하고요. 예. 그밖에 부당 권유, 대출을 해줄 테니까 너 이 예금 하나 가입하라든지 또 물건을 사라든지 허위 광고 이런 6개 조항을 만들어서 이 조항을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형사적으로는 최대 5년 징역 금융사에 가하는 거고요. 예. 또 그로 인해서 생긴 어떤 금융사의 이익이 있다면 그 이익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또 과태료도 1억씩 매기는 아주 그 메가톤급 정책이 지금 나오서 시행에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달라진 법을 들어보면요. 이거는 뭐 수년 전에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도 마땅한 그런 법인 것 같은데 지금 만들어지게 됐네요.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금융 상품이 과거에는 간단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특별히 설명할 내용도 없었고 속이고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경제가 고도화되고 특히 금융산업이 1금융권 은행 위주에서 제2금융권 주식, 채권, 파생상품 이런 것으로 고도화되면서 굉장히 전문가들도 알기 어려운 네. 그런 고도 상품이 많이 나왔거든요. 2007년도, 8년도에 미국에서 터진 서브프라임 사태, 예. 그러니까 미국의 글로벌 금융 위기를 기억하시죠? 예, 예. 그때도 미국 사람들도
이 펀드에 잘못 가입해서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서 엉뚱한 상품을 가입했다가 이른바 서브프라임이라는 게 굉장히 신용도가 떨어지는 네. 초위험 상품이거든요. 그런 상품에 투자를 했고 거기서 또 돈을 벌고자 하는 일부 정권사들의 이익이 맞물리면서 대형 금융사고가 일어났다. 이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출범하면서 바로 도트 플랭크 법이라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네. 영국도 2년 후에 2012년에 금융소비자법을 만들었거든요. 우리도 2011년부터 이 법을 만들자라고 계속 법안만 11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상호 간에 의견이 맞지 않고 또 금융사 로비 이런 것들이 엇갈리면서 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작년에 라임이라든지 사모펀드 사건을 계기로 예. 국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드디어 이런 법이 지금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 예,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으로 지금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유를 봤더니 수에즈 운하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좌초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국제 유가가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6% 가까이 올랐는데요. 예. 최근 3월 들어서 국제 유가가 좀 상당히 하향 안정화세를 맞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이 수에즈발 악재가 터졌거든요. 이 수에즈 운하하면 그러니까 이 서양 쪽에 있는 지중해와 동양 쪽에 있는 홍해, 모세가 건너갔던 그 홍해를 연결하는 운하거든요. 네. 사실 이 수에즈 운하가 없을 때는 지중해에서 동양 쪽으로 오려면 저 왼쪽으로 대서양을 거쳐서 미국을 건너서 와야 했습니다. 이것이 1856년이던가요? 이것이 이제 수에즈 운하가 만들어지면서 동양과 서양, 유럽의 물류가 아주 혁신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 길목에 지금 그래픽에 보시는 대로 거대한 배 한 척, 정확하게는 컨테이너선인데요. 저 컨테이너선의 전장 길이가 400m예요. 예. 400m짜리 배가 좌초가 돼서 막혀져 버린 겁니다. 지금 딱 껴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수에즈 운하를 넘나들어야 되는 유럽과 아시아의 이 통로가 배 한 척으로 인해서 꽉 막혀서 특히 저 수에즈 운하는 전 세계 석유의 12%에서 약 15%가 저 운하를 통과해서 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고 저게 빨리 저 예인이 돼야 배를 치워내지 되는데, 못하면 예. 유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어떤 제조업에 관련된 물류도 상당히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계에 또 하나의 돌발 변수가 터졌습니다. 지금 이 미국에서는 그 텍사스에서 하도 추워서 전기가 안 나가서 우리 삼성전자 지금 가동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만에서는 물이 없어서 TSMC가 가동을 잘 못하는. 이제 거기에 이어서 수에즈 운하에도 한복판에 배가 가로막아서 예. 운항이 중단되는 그런 전례 없는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게 바람이 많이 불어서 물 아래 바위에 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딪혀서. 그래서 움직이기도 되게 힘들 것 같다는데 복구가 언제쯤 되는지 궁금하고 그렇게 되면 또 지금 세계 경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배는 대만의 화물선 회사, 대만의 해양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고 만들기는 일본에서 만들었는데요. 네. 최근에 국제 간의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무역이 마비됐다가 한꺼번에 지금 수출 수입 수요가 늘어나면서 배가 부족하다고 우리도 여러 번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 와중에 이제 선사들이 배를 마구 발주를 해서 지금 특히 대만 회사들이 앞다투어서 지금 컨테이너선을 되게 많이 샀거든요. 많이 샀는데 이 배가 바람을 맞았다. 이것도 저 큰 배가 바람을 맞았다도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 예. 그런데 뭐 기술상에 좀 하자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해 본다면 지금 저 배를 만든 일본 회사와 대만 회사들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물류에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현재 지금 드러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뭐 빠르면 2주, 늦으면 3, 4개월도 걸릴 수가 있다. 예. 또 컨테이너 선이 많이 빠져서 짓을 막고 있어요. 네. 이 수에즈 운하라는 게 약 한 180km에 걸쳐서 이 인공적으로 뚫어놓은 건데 수심이 그렇게 깊지가 않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수리선, 대형 컨테이너를 드러낼 수 있는 이 수리선이 오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예상보다는 좀 길어질 수도 있지만 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세계 경제에
파국 상태로 몰고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육로를 통해서나 또는 어떤 지금 전 세계가 동시에 저 배를 드러내기 위한 수리 작업에 들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다음으로 저희도 한번 이제 경제일기에서 살펴봤던 내용인데 네. 국민연금이 목표 주식 비율을 맞추려고 계속해서 주식을 팔아왔잖아요, 그동안. 근데 이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좀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내일 지금 국민연금의 최고 의결기구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예. 이미 내부적으로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 주식을 좀 더 사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했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에서 확인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 보도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해명을 하지 않는 거로 봐서 부분적으로는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지금 국민연금이 지난해 11월부터죠. 우리나라 주식을 한국 기업들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했습니다. 예. 현재까지 팔아치운 순매도액이 무려 16조 원. 그러니까 동학 개미들이 사들어간 주식의 그 상당 부분을 국민연금이 팔고 떠났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그대로 현재 우리나라 이 국민연금은 채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요. 채권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니까요. 네. 그다음에 해외 주식을 23.1%, 국내 주식은 21%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올 연말까지 16.8%로 낮추기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네. 이 규정을 3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규정대로 하게 되면 앞으로도 약 12조 정도의 주식을 더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 대목에 대해서 동학개미들이 상당히 성토하고 나섰고 왜 일방적으로 주식을 파느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식 팔면 한국의 자본시장은 망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 국민연금에서도 일부 일리가 있다. 물론 국민연금은 근본적으로는 한국 주식 비중을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글로벌에서 좀 우리보다도 수익률이 높은 증권 시장이 많고 네. 전체 미국 시장이라든지 또는 유럽 시장 또는 신흥국 시장 수익률이 높은 시장도 많은데 우리나라 주식에만 투자하다 보면 국민들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 수익률이 좀 덜 오를 수 있으니까 예. 안전 관리 차원에서 외국 주식을 좀 많이 사야 되는데 그러나 급격하게 줄이는 이런 어떤 획일적인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서 네. 그러니까 오차 한도 16.8%라는 그 목표는 그대로 가져가되 예. 관리에 있어서 오차 한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 이상의 좀 늘어나도 일부 용인을 하고 좀 줄어도 용인하는 네. 그야말로 운영의 신축성, 탄력성을 두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당장에 이 다음 주부터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대량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투자자들의 동학개미들은 기대는 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어떤 원칙이 동학개미들 좀 불편하다고 이렇게 고무줄처럼 자꾸 수시로 변경이 돼서 네. 되겠느냐. 정부의 정책 신뢰성이 좀 허물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예. 그런 비판적 여론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 어떻게 결정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